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최대한 거리를 두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그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특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랑 지금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이 달라진 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둔다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꼭지를 잡아봤어요. 네. 제일 첫 번째 달라진 점은요. 제가 일했던 시기가 대략 2013년부터 2019년 정도 되거든요. 2013에서 2019. 예. 그 기간 동안은 대표적인 이제 박스피 장세가 많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금리 인하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금리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요. 금리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을 기준으로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리도 오를 시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저금리라는 전제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점은요. 제 과거 일할 때도 전쟁 비슷한 게 벌어질 만한 일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자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알려드려야 되고 그게 정말 심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에도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주시하고 회사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제 하는데요. 그때 제가 바라봤던 그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전쟁이 안 납니다라는 것을 사실 전제했었어요. 위험만, 네. 소식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박PP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돈 다 빼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요. 지금 21세기에서는 사실 이게 서로 얻는 거를 얻기 위해 쇼하는 거다. 네. 이게 다 좀 보여주기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안 난다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걸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혹시 진짜 터지기 전에는 네. 이번에도 약간 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셨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나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기 전까지가 되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고 나면 이겨야 하는 거고 이기더라도 사실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그 정치 경제, 국가 간의 뭔가 알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알지는 못하니까요. 정말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볼 수는 없었던 거고요. 적어도 제가 겪어왔던 이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겪었던 그 가정이 깨부셔지면서 되게 겁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변화가 있다면요. 앞으로 투자할 때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좀 더 신흥국에 많잖아요. 신흥국에 투자할 때 더 망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이제 이슈가 실제로 날 수도 있고. 네. 투자자로서는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들이 많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에 직접 투자는 진짜 망설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일이 났잖아요. 러시아는 제가 일할 때 대표적인 신흥국 투자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국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트를 구성을 할 때요. 선진국, 한국 시장, 신흥국 시장 이렇게 3분할 해가지고 선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 짜실 때요. 네. 그때 선진국 쪽은 대부분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고 한국 시장은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가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제 비중을 할애를 하는 거고요. 신흥국 쪽을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중국, 베트남, 인도, 러시아, 브라질 정도 이렇게 5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정말 리스키하긴 하지만요. 신흥국 고유의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를 항상 투자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신흥국이
이 금융 위기가 생길 리스크 정도는 고려하지만요. 전쟁 리스크까지는 사실 고려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신흥국들이 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네. 지금처럼 벌어졌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저금리와 전쟁과 같은 이슈가 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에 그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요.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느낄 때 너무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은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 더는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요.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무기화되고 있고요. 네. 그거가 무기화되면서 가격 급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원자재를 투자하던 그 바라보는 시각도 또 약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변동성을 이제 원자재도 좀 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고려하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사야 된다는 결론은 여전히 있는데요. 여전히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시기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 계좌의 금값이랑 달러 값이랑요.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원자재도 보통 ETF 형태로 담고 있었는데 걔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죠. 수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이제 금 달러를 팔고 오늘도 아까 그톡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팔고 가격이 매우 낮아져 있는 주식 자산들을 담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금리 상승기가 왔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원자재도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은 낮추지만 주식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이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잘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산 배분에 네. 그 원자재 같은 것들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원자재는 원래부터 있는 대표적인 요소죠. 근데 예전보다 더 중요성이 좀 커졌다? 예전에는요.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답답해 하셨어요. 그 돈으로 주식상을 항상 그런 그 욕심이 들고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변이 생기지 않으면 잘 안 오르고 올라도 고만고만하고 재미없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원자재 담아놓고 툭 튀어오르면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박고미 투자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런 변동성에서 네. 그 학생분들 가운데서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은 없으세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끼리끼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사실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게 맞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 그리고 제 직원분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면요. 지금의 변동성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되게 당연한 거죠. 지금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살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을 딴 데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안전자산들인 거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이 돼 있는 거는 주식, 그다음에 자산 배분의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요소가요. 주식, 채권, 금, 현금 이 4가지를 가장 베이스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여기 이제 원자재를 담죠. 다 똑같이 20%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비중은요. 포트폴리오마다 다른데요. 또 성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는 건데요. 가장 전통적으로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4가지가 섞여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n분의 1씩 담는 그런 포트가 이제 유명하고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간 다른 포트들은 그 5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죠.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주식 포지션이 좀 높을 수 있는 거고.
비율을 정해 놓고요. 이 비율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지키면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 매크로를 내가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그걸 보고 이 비중 자체를 바꾸면 동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가기는 사실 되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저는 시키는 거는 정적 자산 배분으로 시키고 있고 대신 리밸런싱의 주기를 이제 정기적인 것과 수시 이렇게 나눠 놓고 정기적인 거는 자기 생일 때 하고 네. 1년에 한 번이니까 자기 생일 때 항상 정기 리밸런싱을 하고 그다음 수시 리밸런싱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시장이 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사실 자산 배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바빠졌죠. 바쁘고 대화도 정말 많고 모임도 많고 만나서 다 하는 얘기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라는 그 리밸런싱 시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죠. 야, 그렇구나. 야, 참, 또 이런 분들, 이런 그룹이 또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요. 힘들어 하기보다는요. 약간, 이게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하락을 좀 기다린다 할까요? 하락을 기다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락이 왔을 때 주식의 비중을 확 늘리는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안전자산 다 팔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시장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모으기만 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안심시킨다? 그 시기를 같이 이겨내는 게 되게 그때 고통이었고. 오히려 좋을 때. 네. 와.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막 다 날아가는데 자기 채권 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금을 사고 있는 각 진짜 안 올랐잖아요. 그런 걸 사면서 이게 진짜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상담 진짜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생기고 났을 때 다행이에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 이슈 발발하면 보통 금리 오른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전쟁은 또 당연히 그런 거고.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이 강한 거군요. 네. 금리 오르는 거는 사실 너무 큰 이슈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요. 좀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장에 다 반영됐을 것 같이 좀 느끼긴 하지만요. 사실 너무 큰 이슈여서. 그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요. 아마 박스 장세 계속 보게 될 거고요. 그 시기를 이렇게 약간 좀 털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의 멘탈이 털려 나가는 느낌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매일 아침 막 그 차트 보면서 그래 어제 안 사길 잘했어. 살 걸 안 사길 잘했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매일매일 합리화만 하면서 아쉬움만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짜증나서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또 막 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한 번 더 폭락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이런 것도 뭐 크게 염려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전망을 보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의 또는 저기 이제 미국에서 하는 전망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요. 진짜 위기는 모르니까 위기였어요. 진짜 위기는 모르니까 위기였고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고 2020 팬데믹도 마찬가지였고요. 터지기 그 순간까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걸 예측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박고미 투자법 핵심이 자산 배분인 거군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혹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산 배분한다는 게 그게 자산별로 상관관계가 네. 없는 거, 작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장에서 좀 덜 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어떠세요? 보통 자산 배분 포트를 짜게 되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라고는 이 포트의 실제 레코드를 기록해 가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 백테스팅 같은 걸 해보게 되잖아요. 백테스팅 딱 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와요. 주식 위주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해도요. 내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자 100% 투자자라면 정말 끝물에만 안 산다면 그게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박스피에서 끝물에 샀으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끝물에만 사지만 않는다면 주식 투자라는 건 정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날 수 있어요. 높은 수익을. 하지만 자산 배분하게 되면요. 그 상승기 시장 동안 정말 많은 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고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얘기는요. 시장이 되게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그때 짰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주식 비중을 50% 언더로 맞추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잘 가는데 주식 비중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가 아니라 오히려 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매번 맞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두 번 절대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주식 비중을 되게 많이 늘려가지고 목돈을 넣었는데 우려하던 것처럼 그 시장이 고점을 잡게 되면 그거 회복 안 되거든요. 그건 10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비중을 낮춰놨잖아요. 50 언더로 맞춰놓게 되면 그렇게 급등하는 시장 속에서는요. 수익이 나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의 30% 40%가 주식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거가 주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이 막 오를 때는 서서히 부자가 되는 거고요. 시장이 팍 꺾일 때는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떨어졌을 때 이 가능성을 위해서 이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깎아내는 걸 어느 정도 반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충분히 진짜 약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삼성전자가 생각났는데 작년도 초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그리고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 고점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9층에 있어요, 8층에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가지고 손절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손실 확정이니까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상승장에 그냥 자산 배분을 해놨다면 덜 먹고 손실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의 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 취향이에요. 결국 취향이에요. 요거는 주식 자산 배분을 그냥 단순히 만약에 주식 투자 100% 하는 거랑 비교를 한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얘기 그리고 이런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얘기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자산 배분 투자가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주식이 잘 맞는 사람도 많죠. 가장 위험한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그거죠. 나의 평소의 성향과 투자 성향이 다르다는 거고 내 속에 숨어 있는 투자의 성향을 찾아낼 때까지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고생을 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런 거에 시작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안정적으로 시작을 점점 조금씩 하면서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게 맞다 하면 주식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드릴 수 있는 얘기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을 때요. 유독 특이하게 고객이 너무 많은 PB였어요. 고객 수가 너무 많은 PB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융인으로서 좀 가지고 있던 욕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소액 투자자들을 챙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가서 관리 못 받는 그런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오셨고 저는 효율적으로 챙길 방안을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함께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투자를 이제 보게 되면서 찾은 길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정말 잘 맞는 투자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면 잃을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적죠. 정말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고 돈을 버는 사람도 보셨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자산 배분을 하면 돈을 잃지는 않으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네.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만약에 하락장이 좀 온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주식의 비중을 그러니까 원자재나 금을 팔아서 현금도 있는 것 같고 주식을 더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을 살 때 그래도 종목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요. 네. 금액이 작거나 종목이 없을 때는 ETF로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요. 거의 ETF로 포트를 짜는 게 첫 번째고요. ETF라는 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요. 투자의 시작과 끝을 약간 챙겨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나에게 정말 종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ETF 중심으로 담고요.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바꿔가게 되는 거고요. 자산이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ETF가 또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섞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정말 작을 때 ETF를 시작해서 점점점 개별 종목을 많이 담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ETF를 다시 또 더 많이 담는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주식을 이제 ETF로 담고 바꿀 때는요, 이때는 어떤 주식을 담아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주식의 비중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시간을 되게 늘리게 되면 결국 주식에 얼마만큼의 노출도가 있었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덜 하긴 나죠. 네. 그럼 ETF는 네. 뭘로 이렇게 좀 시작하면 좋아요? ETF요? 네. 시장 ETF죠. 시장. 네. 시장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나스닥에 한다거나 S&P 500에 한다거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거의 바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섹터 ETF 같은 거.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섹터로 담는 것도 좋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개별 종목까지 섞으면 되겠죠. 혹시 막 그 섹터 가운데서 네. 막 바이오 섹터도 막 담고 그러네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개별적인 종목들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상당한 투기성이 있어요. 바이오 쪽은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이 가득 차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업계 관계자거나 아니면 이것만 평생 판 투자자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좀 베팅성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이제 고개를 돌릴 필요는 없죠. 이게 좋은 산업 섹터인 건 분명하니까요. 바이오 투자는 ETF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ETF 담고요. 네. 혹시 담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있나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담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사실요. 이런 것도 아마 정말 개인적인 판단들이 녹아 있겠죠. 녹아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전통 산업은 좀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업에 있을 때요. 주식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고객들을 제가 PB로서 챙길 때는요. 전통 산업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도 이미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이미 다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산업의 대장이 누구고 누가 고객사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뭐 운임 지표를 봐야 되는지 뭐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게 모든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선수 시장이에요. 더 선수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 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요. 조선, 화학, 철강, 또 뭐 있을까요? 자동차는 이제 아닌 게 점점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전통이죠. 선세 영역이구나. 네. 이쪽은 많은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고 정말 많이 알수록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큰 투자금을 가지고요. 미래에 베팅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건 되게 어렵고 특히 나의 돈의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돈일수록 미래에 대한 베팅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아, 고객들의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확률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없고, 또 정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내가 그려가는 그림대로 그려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걸 좀 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통산업 절대 사지 말라는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자. 아, 그 약간의 그 미래성장주라고 하는 뭐 그런 카테고리. 그렇죠. 아예 산업 자체가요. 이런 거죠. 메타버스, 뭐 플렉서블, 배터리, 뭐 전기차. 네, 전기차 쪽도 될 수 있고, 막 홀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신소재도 될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도 될 수 있고, 완전히 미래 컨셉으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 쪽은요, 개인들이 더 유리해요. 내가 자산 배분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안정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이 규모가 상당히 나에게 의미 있게 쌓였다면, 내 투자금의 일부는 충분히 그런, 공격적인 성장주. 공격적이라보다는 정말 이른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만약 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주식이 하락했잖아요. 하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락했는데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좋아 보여서 샀고 하락은 전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인데 좋은 기업이 싸졌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서 힘든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죠. 이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막 원자재를 담고 다양하게 섞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단순화시키면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한 거예요. 결국 현금 비중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현금으로 다른 것들을 사두면 다른 거에서 이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얻고 있다가 시장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정말 큰 하락이 생겼을 때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 그때 현금을 끌어오는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도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산 배분 투자가 정말 유리한 거고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번 달이 유난히요.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어느 하나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정해지고 나면 또 지금처럼 모든 게 다 정해지고 나면 전혀 다른 국면이 온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모으고요. 자산 배분으로 모으고 또 언젠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불확실성들의 집합되는 시기가 또 온단 말이죠. 그런 게 딱 생겼을 때 그때 한번 이 자산 배분 포트의 수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해가시면서 활용하시면 아마 지금 느끼는 힘드신 거는 아마 다시 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자산 배분에요. 네. 아까 이제 그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암호화폐는 들어갈 수 없나요? 들어가도 되죠. 이제 많이 넣고 있어요. 그 개인들보다 오히려요. 그 월가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 배분으로 많이 담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요. 전통적인 자산 속에 암호화폐를 같이 섞었을 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가 되고 있고 레포트로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보면 많이 왔구나. 이제 사실 암호화폐를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요. 이제 바로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거의 온 것 같아요. 네. 저 레포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암호화폐는 그냥 도토리였기 때문에 지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르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코빗에서 만든 자산 배분 가상 자산을 이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레포트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영상 밑에 달아놨거든요. 그거 차근차근 읽어보면 많은 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네. 그 암호화폐가 거의 그 최후의 보루가처럼 작용을 하잖아요. 네. 와, 그 금을 넘어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 전쟁 참 마음 아프고 슬프긴 하지만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이 투자자들한테 전해준 제일 컸던 메시지가 그거 같아요. 가상화폐가 위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투자만 거의 한 10년 다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정말 의미 있게 투자 못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요. 그리고 저는 금융투자만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직 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를 벌더라도 이걸 왕창 떠가지고 부동산을 하거나 코인을 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배경이 이미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제 자산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10%는 안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셋 중에 뭔가 바이어스 되어 있는 투자처가 없는 상태라면 정말 객관적으로요. 부동산, 그래 주식, 부동산, 코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이제 해보고 세 개 동시에 잘 해보고 배워보고 내가 주력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요. 거기는 무게를 많이 실어야죠. 지난번 박고민님 만나 뵀을 때 네. 은행주를 되게 좋게 보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네.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한 6번, 7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은행주는 좀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좋아해요. 여전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직도 좋아하고 아직도 엄청 싸잖아요. 이게 싸고 이게 또 규제 산업이잖아요. 결국 세상이 가상화폐 쪽으로 가고 탈중앙화로 가고 핀테크가 더 발달을 하더라도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 지점도 많이 줄고 고정비는 줄어들겠죠. 사람도 많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럼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금리가 점점 오르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조금 많아질 거예요. 배당도 막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은행주를 성장주로 볼 수도 없고 가치주로 보기도 저는 애매한 것 같고 배당주로 딱 봤을 때는 아니 은행이 거의 리츠만큼 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요. 포트를 짤 때 배당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포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거고 제 배당주 그 배당 자산들을 별도로 빼놓는데요. 여기에는 인프라 자산이랑 그리고 리츠랑 고배당주만 들어가요. 그 얘네들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5%씩 주잖아요. 그럼 5% 가지고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금리를 겪었던 제가 볼 때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를 넣어두냐. 이거 넣어두고 여기서 나오는 자산들로요. 다른 거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깔아놨으니까 네. 현금도 들어오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코인 투자를 정말 위험하다 생각해도요. 내 돈 가지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배당 받아서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배당 날라갔다 해도 네. 그렇죠. 또 한 반기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라고 치면 또 한 6개월 기다렸다 또 하면 되는 거니까 6개월 코인 갖고 놀고 이러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배당 자산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배당 자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어요. 인기 없고 앞으로도 인기 없을 거고요.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도 안 올랐어요. 근데 금융주 진짜 코로나 이후로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 네, 그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올랐을걸요. 그럴 때는 배당주도 팔아줘도 되죠. 네. 근데 배당주나 리츠는 너무 뜻하지 않게 내가 많이 사기 전에 올라버리면 리스크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막 올라버리면 또 팔아줘도 되죠. 오른 거는 언제든지 팔아줘도 되죠.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받고요. 배당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투자자에게 주는 그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걸 다 안 느끼시는데 그걸 느끼면서 투자하면요. 되게 괜찮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어떤 한 주변에 좀 자산가가 계신데 네. 그분은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아파트랑 수익형을 꼭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편하다고. 네. 잘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사는 건 성장주고 시세 차익이고. 그 상가 사는 건 배당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거 수익형을 뭐 주식상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은행주도요. 그러니까요. 은행주랑 증권주도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증권주도 배당 많이 주죠. 배당도 되게 많이 주고요. 전 국민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황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수료가 다 무료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막 하기 힘든 시장이니까요. 배당 되게 높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밖에 박고민님 저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주식으로만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아파트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진짜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을 맞으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자칫 실수를 잘못하면은 아무리 그 주식으로 몰빵해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적으로 괴롭기만 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편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요. 고생해서 번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은 고통의 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요. 그 과정을,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고, 그걸 자산 배분으로 찾아서 해 놓으면요. 생각보다, 투자하는 기간이 되게 안정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박고민 투자법이 스테디셀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이 계속 휘청휘청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찾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아까 자산을 한 5개, 6개로 분배를 한 거예요. 네.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들어오면 그 포션만큼을 똑같이 사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살 때마다요. 이게 가치 비중이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 때마다 고려하지는 않고요. 사는 거는 매월 1월 1일에 정해놓은 배분 비중과 수대로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1년 동안 사는 거고요. 1년이 지났을 때 리밸런싱 한번 하고요. 그때 가격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담을지 계획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이 자산 배분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요.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밀고 있는 거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이게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투자는 자산 배분 투자밖에 없다.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어디인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투자를 얘기할 때는 그 초보 투자자고 제가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렇죠. 감당 못하는 리스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경계했던 것은 저 이걸로 돈 벌어봤으니 저를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라는 그 컨셉을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 거를 최대한 이제 알리지 않고 그걸 미션처럼 생각하면서 하고 있죠. 네. 따로 만나면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배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좀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자산 배분 투자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공격성을 더 하기보다는요. 이제 별도의 그 주식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 10배거를 찾아놔서 그런 초기 투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 이렇게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자산 배분 시대가 크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텐베거 종목을 노리더라도 이게 변동성이 클 거잖아요. 네. 멘탈이 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성공하는 거고. 네. 네. 오늘 박고민이 너무 좋은 말씀, 투자의 정도 플러스 진화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네. 부자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또 네. PB 하시면서 많은 분들 관리를 해오시기도 하시고 그분들의 투자법도 이런 네. 자산 배분 투자법이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사람이 많죠. 자산이 정말 큰 사람은요. 거의 필수적으로 이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자산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진짜 그거는 있습니다.
본인이 구사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법이 뭔지를 명확히 해요. 그리고 만약에요. 그게 시장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에는 돈을 벌 생각을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장이 나를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내 투자가 통할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다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산 배분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대형주들은 주가가 안 오르고 옆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엄청 오랜 기간 흐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죠. 막 3년 오르고 2년 떨어져요. 2년 동안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전략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투자법이 통하는 때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그 2년 동안 하락하는 기간을 지지부진한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버티고 네. 팔지 않고 뭐 네. 다른 걸로 갈아타고 주도주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말리는 거죠.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요. 대형주가 통할 때가 있고 가치주가 통할 때가 있고 뭐 경기 민감주가 통할 때가 있고 방어주가 통할 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게 만약에 배당주다. 그러면 경기 방어 쪽이 가깝잖아요. 또는 나는 되게 그 IT 신기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성장주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돈을 되게 많이 벌 것이고 나머지는 안 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바뀌면 이때는 가까워 샀다가 이때는 또 뭐 결제 기업으로 가치주로 갈아탔다가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경기 민감주 뭐 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자산가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게 시장에 안 맞다면 안 맞구나. 지금 시장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구나라고 결론 지어요. 참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막 다 돈 벌고 막 날아가고 이런 소식 들리면 네.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딱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2년 네.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지금 지지부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삼성전자 투자를 만약 대형주 투자를 했다면 네.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네. 그거를 기다려서 돈을 번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요. 투자를 할 때 그런 중소형주를 잘 찾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뿌리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요. 진짜 몇 년 동안 꼼짝을 안 하거든요. 몇 년 동안? 네. 삼성도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 정말 안 올라서 애를 많이 먹였었어요. 그때 2013년, 19년 사이에. 네, 그 시기 중에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정말 마이너스가 난 거를 정말 오래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그런 고객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때 엄청난 논란이라기보다 엄청 논쟁이 벌어졌죠. 삼성전자가 정말 100만 원 넘냐 안 넘냐. 그 또 더 지나서는 뭐 150 가냐 200만 원 가냐에 대해서 항상 너무 똑같은데? 10만 전자, 15만 전자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누가 물어보면 제가 지금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라고. 제 얕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의 저력은 사실 기업이 잘 바뀌는 데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바꾸면서 바뀌어버리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전 만들다가 스마트폰 회사로 됐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 회사로 바라보니까 샤오미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 프리미엄은 아이폰한테 뺏기는데 이게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지금처럼 중요하게 안 봤었단 말이에요. 너무 설득력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바이오 회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때 완전히 다른 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겠죠.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오른 거죠? 주식이? 엄청 올랐죠.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올랐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에 진짜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팔거나 이랬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죠. 안 파는 분들 훨씬 많이 계시지만. 그럼 그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한 6개월 이렇게 1년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기간은 더 짧죠. 한 6개월 이렇게 쫙. 뭐 그 사이 다 올라버릴 수도 있겠죠. 오르는 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그렇잖아요. 흐르는 건 길고 오르는 건 짧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짧은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려면 흐르는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설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이 3년 최소한 봐야 되고 2년 6개월인가 그때까지는 옆으로 기는 것도 봐야 되고 6개월 동안 오르는 거 그때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감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 짧은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그게 직업에 가까웠으니까요. 네. 정말 짧은 매매를 많이 하고 많은 걸 보고 배웠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한 10년 정도 업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요. 돈이 많던 사람이 더 버는 거 말고요. 진짜 자산이 의미 있게 커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걸 느꼈고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저는요. 3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은 3년 안으로 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관점 말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저의 또 다른 바구니에서는요. 3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 너무 공감이 된 게 밑에선 샤오미가 네. 오르고 위에서는 애플이 누르고 네. 이렇게 꽉 낀 모바일도 그때는 모바일 중심이었고 네. 근데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삼성 있으면 TSMC 눌리고 네. 또 뭐의 이슈에 눌리고 GOS 이슈 터지고 막 이러면서 네. 약간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똑같아요. 어떻게 진짜 시간이 근데 어떻게 진짜 생각해보면 한 1년밖에 안 지났네요. 작년 고점에 비하면 앞으로 그러면 짧게는 2년 3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오를 가능성은 그러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요. 이 회사가 반도체 가격이 좋아져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3년만 버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회사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미래를 미리 읽고 준비하고 결국 그 시장이 다가왔을 때요. 그거를 완전히 먹을 줄 아는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만 따르는 거라면 TSMC를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사는 거라면 그게 기업 투자자가 되는 거고 삼성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요. 살만하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삼성전자가 바이오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바이오 인수한다고.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였고요. 아마 아직도 스마트폰 매출이 더 클걸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였고 그때 제일모직과 에버랜드가 합쳐지게 되면서 제일모직이 상장을 하게 됐고 그게 다시 삼성물산과 합쳐지는 모든 과정이 일어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같은 정말 또 그 힘센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잖아요. 등장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요. 먼 미래는 삼성이 상당한 바이오 강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삼성이 또 잘하는 게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뭔가 하나 방향 정해졌다고 하면은 치타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바이오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제 아까 만약에 부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웅주 같은 거 1, 2년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있잖아요. 그 기간에도 계속 매수를 하시나요? 부자분들은? 계속 매수까지는 안 해요. 근데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 떨어지면 사고 10% 떨어지면 사고 10% 떨어지면 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투자금은 이미 다 소진됐으면 한동안 매매를 안 해요. 매매는 안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악재가 다 겹쳐가지고요. 진짜 움푹 패였다는 느낌이 딱 들 때요. 은행에 있는 걸 팔아서 가지고 와요. 이게 자산 배분이죠. 예금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거의 투자를 했던 그만큼을 거의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왕창 담아버리면 평단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개념도 사실 잘하면 그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현금 비중,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행위만 보게 되면 나랑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건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반적으로
결국에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의미 있게 처음에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간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낙폭은 그냥 쭉 지켜보다가 정말 모든 악재가 거의 다 들어왔다 싶어서 크게 하락했을 때 그만큼의 금액을 또 넣는다. 네. 이게 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사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분할 매수하거나 이럴 때요. 서두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할을 하는데 10번 분할을 하는데 11일 동안 분할해버리는 그거 분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어지면 사고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좀 더 떨어지네 더 사면 그렇게 서둘러 버리게 되면요. 총알이 일찍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끌어올 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드문 거고요. 그 시기는 사실 예측하거나 맞출 수는 없고요. 그 시기가 되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두려움의 강도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건 개인의 직관이죠. 그렇구나. 혹시 네. 뭐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거나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만약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나를 엄청 힘들게 한다면 남들이 다 하는 투자니까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면서 그 투자의 과정이 되게 힘들게 느끼신다면 이런 자산 배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다고 댓글 많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배분을 공부할 시기인 것 같네요. 진짜. 딱 타이밍에 맞는 책이네. 그러게요. 제가 책을 너무 일찍 넣네요. 그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 나오고 나서 그때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그 스터디 할 때도 그랬고 그때 은행주도 사실 마찬가지죠. 리츠도 마찬가지,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걸 사야 되냐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들긴 했죠.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상승장을 저도 많이 겪었잖아요. 상승은 정말 잔혹하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무 아프게 다가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2015년 7월 달인가 사드 맞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상승장이었어요. 아모레 엄청 날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아모레는요. 제가 입사할 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다들 뭐라 했냐면요. 와 주식이 100만 원 이걸 어떻게 사 하고 1년이 지났어요. 200만 원이 됐어요. 와 200만 원 이거 어떻게 사. 좀 지나니까 3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대 봤는데 이걸 300에 어떻게 사. 그 400만 원 가더라고요. 그걸 다 보면서 아무튼 그 엄청난 상승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드 맞으면서 너무 그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락이 무섭고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도요. 그때 2019년 하반기 아닌가? 2020년이었잖아요. 2020년 때도 내년쯤에 큰 게 아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주식책을 안 쓴 거였어요. 지금 다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만 나열하는 책 말고 자산 배분을 지금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시장은 큰 조정이 옵니다. 보통 2년 반에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1년 동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매니악한 책이 됐어요. 매니악한 책이 됐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게 오죠.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고 이럴 때라도 이제 필요를 느낀다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시장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다시 다 회복될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또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지를 생각해서 자산 배분을 이제 그 전략을 차용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주식책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그런 게 또 보통 오죠. 하락이 있고 나면 또 그런 게 오니까요. 그럴 때 그 시간 동안 투자를 잘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 파는 것밖에 또 없어요. 기업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파고 공부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한 주식책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제 그게 뭐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에 힘드시다면 자산 배분 관심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자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박고미 투자법의 저자이신 박고미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